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경찰이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박학선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죠.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데요. 이런 조치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와 흉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기동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동 순찰대 시행 성과는 또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6년째 접어들었지만 고객 응대 근로자들은 지금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오늘 라디오 생존백사 코너에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8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 규모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정기 총회를 여는데요. 그 대한의사협회가 18일에 전면 휴진하기로 예고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참여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하게 되는 거고, 이 휴진에 대한 첫 도화선은 서울대 의대였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의대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서울 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나머지 빅5 병원들도 18일에 전면 휴진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오늘 이 전의교협의 총회 결과를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의대 교수들도 대다수가 의협 회원인 만큼 이 의협 뜻에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교수들하고 의협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좀 뭉뚱그려서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다 이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의대 교수 측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주고 앞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할 때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것이지, 의협처럼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전공의들이 이제 종합병원에서 나갔을 때 직접 타격을 받은 건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의협 같은 경우에는 개원이들 위주라서 지금까지 좀 가만히 있다가 지금 휴진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앞으로 다가올 이 비급여 시장에 대한 싸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총회를 하긴 하지만 교수들 휴진 선언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지금 이미 잡힌 환자 예약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병원 측으로부터 휴진 허가를 못 받았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딱히 비대위에서도 뾰족한 방안이 나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병원 구성원들의 그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휴진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 파업 결의를 규탄한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교수들이 진료 예약 변경해달라고 하는 거에 협조하지 말아라. 안내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휴진하려면 나갈 교수들이 직접 너희들이 환자에게 통보를 하지, 이게 다 우리에게 또 떠밀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네, 이번 사태로 그 경영상 손실이 워낙에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몇 년에 걸쳐서라도 어쨌든 간 누군가는 떠안아야 될 일이에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병원장 타격이 아주 크겠죠. 근데 하루에만 수억 원대, 10억 원씩 이렇게 손실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럼 병원장들이 의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에 한 병원은 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를 하다가 좀 보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다만 그 법조계 해석처럼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게 쉽게 나서긴 어려운 게,
어쨌든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직원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부 조직원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가는 추후에 이 문제를 더 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손배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네, 정부는 이런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겸손하게 듣고 유연하게 타협하되 원칙을 견지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요구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라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약속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 전제가 있죠. 복귀하는 전공의. 이 말인즉슨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이걸 다 소급해서 취소하라는 요구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거고요. 네. 정부로서는 이게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서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고 의사 면허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내린 건 정당한 결정이었다라고 정부는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본에서도 중대 위해 우려가 있을 때 후생 노동 대신이 의사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쟁의가 벌어지더라도 필수 유지 업무는 유지가 됐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네, 어제도 비슷한 얘기 다뤘었는데요. 그때 임현택 회장이 SNS에 게시글을 올렸던 게 그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판사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네. 저격을 하면서 제정신이냐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또 이 같은 내용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원 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아라.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지금 의사단체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네. 그 사건이 뭐냐면 파킨슨 환자였어요. 근데 암 환자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맥페란이라는 구토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이 파킨슨 질환이 더 심해졌고 당시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그게 물론 이런 처벌이 강해진다면 의사로서 처방할 때 소극적이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판단하기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의사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할 수 있고 국민에게 그런 것들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중요한 환자는 없다라는 이 워딩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네. 의협의 이런 행보들을 쭉 보다 보면은 참 누군가를 설득해 본 적이 없다. 예, 그런 집단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만 명 늘었는데요. 이 증가폭만 놓고 보면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인데요. 지난달에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천여 명,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습니다. 그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만 명대 회복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1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건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취업자가 17만 3천 명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반면에 실업률은 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업 등에서 증가를 했고 도소매, 사업시설관리, 건설업 등에서 취업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움츠러든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통계청에서 분석하는 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노사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라는 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큰 논쟁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지금은 배달기사, 택배기사, 웹툰 작가 이런 분들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고 경영계는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영계는 이 내용 자체도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 내용을 보면 그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인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 이걸 최저임금위가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애초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위원회에 부여한 것이고 여기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최임위 심의 의결권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은 전혀 없다라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이 논의도 최임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린 거예요. 사실상 노동계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거죠.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지 이것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네. 최종 입장은 내일 4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를 두고도 노사 간의 입장차가 확연해요. 네, 경영계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최저임금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 경영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택시, 숙박 음식점 이런 3개 업종에서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또 가사 서비스 이런 돌봄 업종에서 최저임금 낮춰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취지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보호막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 네. 아주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특히나 업종별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워낙에 이렇게 또 주요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액수 얼마로 할지 이 논의는 이런 쟁점들부터 일단락된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볼게요. 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다룬다고요? 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게 될 텐데 법사위는 이번 전체 회의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법안 소위로 보낼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당론 1호 법안인 만큼 첫 회의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속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속려 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이제 여당을 향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특위를 가동해서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재발의했고 이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부터 신속하게 열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그러면 앞서 법사위 말씀드렸는데 그 법사위 회의 이 특검법을 다루는 상임위죠. 그래서 법사위 회의가 열리는 거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이거는 과기정통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상임위가 7곳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묵묵부답인 상태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에 응하지 않으면 7곳도 단독으로 우리가 선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내일까지 해와라. 내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7자리 줄 때 받아라.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이 민생특위 카드를 내놨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전부 보이콧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보이콧하는 동안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따로 가면서 정부 주요 정책을 좀 지원하고 목소리를 내보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당분간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서 민생 현안을 챙겨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일에는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작했고요.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문화체육특위도 각각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에너지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 윤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첫 주제로 선정을 했고 오늘은 세금, 노동, 교육, 외교안보 특위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 특위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내밀고 있는 종부세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7개 상임위 준다고 할 때 저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그건 소수라고 들려오고 있고 오히려 7개 다 주고 18개 다 가지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민주당 책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고 차라리 장외투쟁을 이어가자. 이런 목소리도 적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의 생각은 그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보이콧은 집권 여당이 내세울 카드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그 정부 정책을 같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계획을 하는 거겠지만 입법 측면에서는 일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별도로 이렇게 특위를 15개나 만들어서 움직일 거라면 국회가 또 상임위가 다 있는데 그 국회가 왜 있는 건지 존재론에 대한 의구심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끝이 없어 보이는 거대 양당 대치 속에 개혁신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어요. 네, 그 야당 몫으로 돌아간 법사위원장직을 이제 그럼 최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 조건으로 여당에 돌려주자.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법 받고 법사위원장 여당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라는 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가 있는데도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민 눈치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주고 특검을 받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민주당은 깊이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법사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21대 때 양보를 했었는데 그게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았고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패스트트랙뿐이었는데 이마저도 묻지마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다. 그러니 여당이 신뢰를 보여줘야 가능한 방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어요. 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권익위의 종결 결정을 두고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죠. 종결 결정을 두고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도대체 어떤 근거 또 어떤 경위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의지를 다졌고요. 이어서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발표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론이 오갔다는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시간도 평소보다 길게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건 종결하자 하는 측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도 처벌에 대한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펼쳤다고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반박 의견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가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찬반이 뜨겁게 갈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수사기관에 넘기지 말자. 마무리하자. 종결이 9명. 그리고 수사기관에 넘길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라는 송부가 3명 있었고요. 이게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이첩은 3명. 이렇게 해서 종결이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검찰은 권익위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럼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이루어질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서울중앙지검 측도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은 권익위가 어쨌든간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찰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작업과 사고 등 돌발 구간입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쪽, 동청송 영양 2차로 사고 처리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해대교 부근 1, 2차로에선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6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송악 나들목에서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 목포 쪽은 해미 나들목에서 정체 인데요. 작업 여파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내촌 나들목에서도 밀리는데 작업 영향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립니다. 준비 관계로 의사당대로 여의도역 방향 전차로가 전면 통제고요.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집회가 열립니다. 세종대로 서울역 쪽 하위 3개 차로가 지금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피의자 박학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어요.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만큼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머그샷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피의자의 사진을 키하고 해서 수사 용도로 정면과 측면을 찍은 그 사진을 얘기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뭐 유명하죠. 이것은 특강법 8조에 의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증거가 명확할 것,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그리고 청소년이 아닐 것, 4가지 조건이지만은 네. 이 경우는 뭐 워낙 잔혹했고 증거가 명확했고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교제 폭력 살인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로 인해서 이 경우는 충분히 공개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동안 많은 대중들이 사실 이렇게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머그샷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보세요? 일반 범죄 예방 효과와 특수범죄 예방 효과를 보통 범죄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예, 특수범죄 특별범죄 예방은 이제 그 당사자에 대한 범인에 대한 효과지만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효과인데 그래서 그것을 사실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 범죄학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도 좀 깊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특별 예방 범죄 효과가 중요한지 거기에 따라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FBI에 거기에 그냥 오랫동안 공개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개하되 이후에 수용생활 후에도 공개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개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방법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머그샷은 30일간만 공개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 재판이 되면 당사자잖아요. 네. 당사자의 방어권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30일간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 그럼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수용자이기 네. 때문에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 되는 거고 수용 생활 동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용 생활이 끝난 다음에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 알림이 같은 건 공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위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좀 더 궁금했던 게 이 같은 시기에 또 비슷한 교제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의대생.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아예 그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도 않았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를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준이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예 기준을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A 경찰청과 B 경찰청의 차이를 두지 말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신상공개위원회의 회의록 자체를 공개를 하든가, 그러면 기준이 생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 사건과 의대생 사건에 왜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경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제 단지 추정할 부분은 의대생 사건은 관련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SNS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좀 모호합니다, 사실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죄에 맞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적 제재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죄에 맞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소급표의 금지에서 이미 다 처리된 걸 어떻게 다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너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죄 계획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미 유죄를 받고 네. 사형수인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다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다시 이제 하는 일종의 사심 오심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DNA를 다시 검사해서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벌써 30년 정도가 넘은 그 프로젝트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더 파이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그 소급표에 맞는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사법에 이미 그 앞에 나가는 어떤 서구 나라들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일사부재리가 이라 하더라도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형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서 진짜 부족하면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법의 3심이 끝나면 아무도 손을 못 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만의 기준이죠. 세계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의자들이 본인들은 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당당하게 이제 나서고, 그렇죠. 그 모습을 보는 이제 대중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화가 사적 나고 제재에 나서는 거군요. 피해자는 너무 억울해하고 숨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건 이미 미국이나 영국은 오래전부터 그걸 하고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런 사적 제재도 저절로 좀 줄어들 거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공적 공간으로 들어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함부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공적으로 다 얘기해 보자. 얘기된 다음에 얘기하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네, 다시 사건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CCTV 관제센터와 경찰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뭐 전봇대라고 하는 큰데 이제 있지 않습니까? 방범용 이렇게 있죠. 카메라 있죠. 예, 그거는 지자체의 관할입니다. 경찰 CCTV는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CCTV도 또 교통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화면을 경찰이 바로 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어떻게 보면 범죄 수사의 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네. 남산 쪽에, 네. 서울에 같은 경우 남산 쪽에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또 관악구나 이런 데는 몇 개 구가 또 통합관제센터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경찰을 파견해 갖고 그 파견된 경찰이 그걸 확인하는 형태로 하고, 조금 이제 이것이 조금 옛날 방식이라고 갖고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개인의 신상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냥 경찰은 수사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이걸 설치한 지자체는 그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의 그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도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 조금 복잡하지만 어려운 방식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경찰이 범죄 사건 주변에 CCTV를 막 일일이 확인해서 예. 막 범죄자 동선을 파악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네요. 약간 두 과정이나 세 과정이
겹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오용됐을 때는 개인의 어떤 신상 얼굴 같은 게 그럼 사실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현장 대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경찰 기동 순찰대가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신림동 사건을 통해서 경찰의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기동순찰대와 사실은 형사기동대로 4,000명 정도입니다. 2,600과 1,300명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좀 더 가까운 시민의 가깝게 접근해서 순찰을 함으로써 시민의 주변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경찰 기동 순찰대가 치안 수요가 많은 또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냐면 그럼 기존의 지구대의 순찰차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 어떤 역할을 예,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지구대 인력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방경찰청에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겹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지구대 인원을 더 확실하게 늘리는 게 낫지라고 하는 네. 분들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신고는 112 신고는 20% 이상 줄었습니다. 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근데 경찰을 무조건 늘리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 지금 만든 거를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인권에 도움이 되느냐를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 기동 순찰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게 이 도심 내 칼부림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 동기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범죄 자체가 흉포화지고 모방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전문적 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전환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바뀐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일선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억제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잡힐 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순찰대나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의 효용점 자체가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거죠. 일반 치안인 거죠.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는 별도의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형태의 치안은 되는데 네. 그것을 플러스해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는 또 다른 별도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면 좋은데 사실은 경찰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좀 경찰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죠. 뭐라자면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는 거 한강다리에서 구하는 부분도 있고 자살자 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냐면 시민 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이 순찰제가.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또 몰카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려면 현장에 바로 다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 순찰대나 이런 거 필요한데 네. 그 정도 인력에 필요한 만큼을 집중시킬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좀은 조금의 준말로 보통 물건값이 좀 비싸요 라든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날씨가 좀 더워야 운동을 하죠 같이 말한다면 다른 의미가 되겠죠. 이때는 주로 어야 또는 아야 앞에 쓰여서 어지간히의 뜻을 나타냅니다. 날씨가 어지간히 더워야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더워서 운동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날씨가 좀 더워요? 라는 예문에 나오는 좀은 어떤 뜻일까요? 이때는 주로 수사 의문문에 쓰여서 얼마나의 뜻을 나타내서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라는 의문문입니다. 또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좀 좋아 라고 말한다면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아주 좋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이란 말이 들어간 형용사 가운데 좀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마음은 좀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좀하다는 뒤에 않다, 못하다, 없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어지간하고 웬만하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예문에서는 그 사람 마음을 어지간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군에서 남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규모 2.0 이하의 여진이 12차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북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이른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용인과 전남 북부, 일부 경상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5도, 강릉과 대구 34도, 광주 32도, 서울 31도, 부산 29도 등으로 8월 상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지역은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오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는 기온에 남부 내륙 지역은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
돌을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까지 12차례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6년여 만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정부는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전북 부안군과 익산시 등에서 32건 접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폐기돼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 심의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호남은 물론이고요.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전북의 경우 최대 계기 진도가 5를 기록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데요. 200건 가까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전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에서도 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창과 정읍에서는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음과 함께 심한 흔들림을 느꼈다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전주에선 등교하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기상청이 지진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로 큰 지진인데요. 곳곳에서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전국의 가동 원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재 모두 안전하게 운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진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겠어요. 네, 지금까지 여진이 12차례 발생을 했는데요. 출근길에 오른 시민과 등굣길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대피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청사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주차장으로 대피했다면서 건물 기둥이 크게 흔들릴 정도였다고 했고요. 한 직장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5층 사무실에서 이 건물이 갑자기 흔들려 불안했다면서 평생 이런 지진동은 처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청에 있는 한 공무원은 1층 사무실에 급격히 흔들려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들도 지진으로 놀라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한 시민은 화장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재난 문자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차례 흔들림을 느꼈다고 했고요.
광화문 근처의 공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도 출근 직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광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요, 8층에 거주하는데 재난 문자를 받고 나서 흔들림이 크게 느껴졌다면서 등교하던 딸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부 학교가 휴교와 단축 수업에 들어가는 등 학사 일정에도 조정이 있었는데요. 네.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학교 4곳이 휴교하고 충북과 전북 지역 학교 2곳이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5개 학교가 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시설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요.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혹시 모를 추가 지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단단한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대피하셔야 하고요.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출입문이 닫혀 갇히지 않도록 문에 의자 등을 걸쳐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집 밖에 있다면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을 통해서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옥주 님도 군산에도 쿵 하더니 집이 흔들리는데요. 지진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스포츠 소식 살펴볼게요. 어제 우리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1대0으로 격파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웃으면서 마쳤습니다. 후반 16분 터진 이강인 선수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승리했는데요. 이미 5차전에서 조 1위와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5승 1무 무패, 승점 16점의 성적으로 기분 좋게 2차 예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최종 예선조 추첨에서 1번 포트에 들어가게 돼 일본과 이란 등 강팀과 대결하지 않는 비교적 수월한 대진이 가능해졌는데요. 아시아에 배정된 8.5장의 본선행 티켓 중 월드컵 본선 직행 6장의 주인이 결정되는 3차 예선의 조추첨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 본부에서 진행됩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중국 누리꾼들이 손흥민 선수를 맹비난했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선발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는데요. 중국 골대를 향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중국 원정단 중 일부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며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야유가 커지자 손흥민 선수는 중국 원정 팬들 앞에서 왼손으로 손가락 3개를 펼치고 오른손으로 0을 만들어 보이면서 지난해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한 것을 되새겨줬는데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관대하고 예의 바르며 교양 있는 척하려 애쓰지만 사실은 뼛속까지 비열하다, 결국 변하지 않는 민족적 특징이라며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3대0 제스처를 취한 이유를 물으니 홈 경기에서 그렇게 야유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한국 팬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받았고 대한민국 선수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중 이런 일이 종종 생기지만 그런 상황에 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덧붙였습니다. 이 대처도 월드클래스답네요. 네, 또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난 지 2달 만에 드디어 얼굴을 보여줬어요. 네, 한국을 떠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 이렇게나 흘렀네요. 2달여간의 격리 검역을 끝내고 드디어 오늘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푸바오는 실내 생활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원형 창문의 창살이 열리자 야외 방사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냄새를 맡고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적응이 됐는지 자유롭게 방사장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장이 풀린 듯 평상 위에 드러눕더니 죽순 먹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푸바오를 직접 만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한 999명이 먼저 만남을 가졌고요. 내일부터는 하루 12,000명이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학대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하루 대여섯 차례에 걸쳐 대나무와 죽순을 40kg을 먹고 옥수수빵과 당근 등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면서 100kg이 넘는 몸무게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털 빠짐과 모발 변색
변색 의혹에 대해선 푸바오가 구르기와 장난을 좋아하고 목과 엉덩이를 벽이나 난간에 문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 때문에 털 색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격리 기간 동안 목 주위에 털 끊어짐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피부병 같은 이상 현상 없이 건강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도 나무와 숲을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 형태로 예쁘게 꾸며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푸공주 보는 날을 기다리셨을 텐데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정부가 산모들이 출산할 때 맞는 진통제, 이른바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마취제를 사실상 함께 쓰지 말라는 행정 예고를 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결국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고요. 네, 통상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산모들은 이 진통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주사와 함께 페인버스터라고 불리는 국소 마취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봤더니 통증 완화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들면서 사실상 이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맘카페를 비롯해 산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 낳는 고통을 알고 만든 정책이냐, 무서워서 아이 낳겠느냐 같은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개정안대로라면 임산부들이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면서 둘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그러니까 원한다면 환자 본인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이 아줌마 출입 금지, 이런 안내문이 인천의 한 헬스장 앞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그 밑에 문장은 더 눈에 띄는데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써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줌마와 여자를 구별하는 법이라면서 8가지 항목을 나열해놨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는 사람,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줌마다라고 적어놓은 건데요. 안내문을 내거니 헬스장 다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진상 고객들이 빨랫감을 챙겨와 오랜 시간 동안 빨래하거나 물을 틀어놓은 채로 남 흉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줌마들 때문에 헬스장 운영에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노키즈존, 노아재존에 이어서 이제는 노줌마존이냐, 써놓은 사람이 제일 우아하지 못한 듯 저런 아줌마들이 간혹 있긴 함 같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줌마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남녀노소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진상 손님이라고 불리는 매너 없는 예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헬스장의 주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줌마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안내문을 붙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떤 계층에 대한 혐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줌마인데요. 저 공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표현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네. 정부가 대표 음식 배달 플랫폼 3사를 불러들여서 상생 방안을 요청했다고요? 네,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배달업체를 끼지 않고서는 장사가 힘들죠. 그런데 이 배달앱 수수료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들과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사이 상생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렇게 만남을 가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외식업주들이 이들 배달 플랫폼이 새롭게 내놓은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진다고 호소하면서인데요.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민 원 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기존 정액제였던 깃발 광고와 달리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늘어나는 방식이라 부담이 더 크고, 일부 업주는 배민이 지난 4월 알뜰 배달 무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 배민 원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외식 물가 잡기에 애쓰고 있는 농식품부가 직접 나섰지만 배달업체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계획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매년 자율규제 방안을 이행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이야기 짚어보죠.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무더위가 본격 시작됐어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과 대구가 34도, 춘천과 광주가 각각 31도, 32도로 뜨겁겠습니다. 지난 10일 밤 강릉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후덥지근한 날씨는 어젯밤에도 계속됐고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돼 불볕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 반가운 비 소식도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희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노동계가 최근 콜센터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실태조사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콜센터로 일하시는 분들 10명 가운데 9명이 폭언,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시고 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정노동자보호법,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런 경우에 건강장애 관련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 지원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법에서 정해놓은 것과 다르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진단해보고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콜센터 상담직 같은 경우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센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악성 민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조사했어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제 792명 대상으로 설문 진행 조사한 거 발표했는데요. 최근 5년간 경험한 악성 민원의 유형을 보면 장시간 응대가 90.9%, 약 720명이 응답해서 가장 많았는데 네. 이게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고객이 전화를 끊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상담사가 끊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폭언이나 반복 민원, 업무와 관련 없는 민원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복성 행정 및 제보, 성희롱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상대가 고객이잖아요. 네.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명 중에 9명 꼴이 개인적으로 참는다고 답했고요. 그냥 57.6% 정도가 주변 동료와 상담을 하고 32.5%만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원인에 항의하시는 분은 한 3.9%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등 대응을 강구하거나 직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에는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상담 노동자들의 17.5%가 심리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무려 43.1%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조사는 알 수 있지만 우리 직장 상사에 대한 그 괴롭힘, 갑질이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 규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고용관계가 아닌 제3자 고객에 대해서 갑질을 당할 경우는 사실 막막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 고객 응대 근로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이유가 뭔지 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콜센터 외에도 왜 상담 업무,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직업군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 이제 고객을
대면하고 그다음에 또 비대면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대면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마트나 백화점, 뭐 캐디분이나 택시나 버스 기사분들, 경비직 종사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네. 비대면으로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센터 직원분들 아니면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돌봄 직종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나 뭐 간호사, 보육교사 분들이 고객 응대 근로자들에 다 속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객 응대 근로자들이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소비자는 왕이니까 나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본인에 대한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부당 민원하거나 뭐 폭언, 성희롱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정적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우린 회사 측면에서 돌아가 보면 일단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고객 만족이잖아요. 네. 예, 고객 만족, 그다음에 고객 감동. 예,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 민원 대행 체계. 그래서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몇 년 전부터 감정 노동자 보호법 시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우리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이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객 응대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보호 의무로 건강장애 예방 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휴게 시간 연장 등의 건강재해 발생 시 보호 조치, 그다음에 고객 폭언 등을 당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상담 지원을 하고 또 고소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해놓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배려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이 고객 응대 근로자들이 회사한테 그 사정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그런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이고 뭔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개인 차원에서 자꾸 해결되길 바라는 것들, 그런 경향이 강하고 이제 개인은 어떤 일들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법을 이야기하면서 회사한테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현실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법 시행 이후에 변화들이 있긴 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콜센터에 전화하게 되면 나오는 문구들이 있죠. 뭐 상담원을 가족처럼 대해달라, 뭐 폭언하지 말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이제 문구들이 나와 있어서 그 고지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측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인내를 계속 강요할 경우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장님이나 상사가 그래도 참아야지 않겠냐면 이제 개인적인 해결을 하고 보호 조치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네.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항을 정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불리한 고객 응대 근로자가 이제 불합리한 처우를 고객으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을 알린 걸 가지고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사측에 대한 제재고요. 네. 사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네.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일단은 뭐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딱 처벌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각 유형별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고소고발 진행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폭행이나 폭언, 뭐 상해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정해놓은 형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뭐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또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에 반행하는 경우도 이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회사에서 처벌해야 조치해야 될 텐데요. 장난 전화는
두 가지를 규정해서 진짜 순수한 장난 전화면 과태료 8만 원, 업무 방해에 해당되면 그 2배인 16만 원의 과태료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 강동구청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이제 순직을 인정받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2020년에 임용돼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 신청 관련 민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간 6천 건의 민원을 담당하면서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제 경기도 김포시의 구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네.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발표자를 보면 악성 민원은 해마다 4만 건에서 5만 건 가량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퇴사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네. 대책을 내놨는데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장관님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해서 협박, 욕설, 성희롱, 폭언하면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게 하고 대량 민원을 신청해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발표돼서 여가부를 비롯해서 일부 정부 부처는 바로 이름 성명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 지역 광역 지자체에서도 어떤 곳은 표기한 곳에 있고요. 표기 안 한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표기한 곳이 한 7곳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와 비표기로 나누다 보니까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냥 이런 전화를 돌릴 수 있다. 이제 이름을 성명을 모르니까 전화 돌리기가 더 만연해질 거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 장애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의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인정 기준이 2가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업무 관련 고객 등으로 폭력 또는 폭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나 또는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된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콜센터 팀장님이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고객의 다양한 불만 처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시달리던 팀장이 공황 장애를 진단을 받아서 산재로 인정받게 되고요. 콜센터 전화 통화 시에 고객과 다툼이 생겨서 결국에는 통화 종료 후에 구토 증상 호소를 하면서 쓰러진 경우에도 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과 폭언을 돕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적응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고객 응대 근로자들이 악성 민원에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보면 그 담당자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즉각 응대하라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갖춰놓고 있지만 와터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어떤 매뉴얼화 시켜서 즉각 대응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된다면 고충 처리를 위한 건의제도 활성화하는 거 그게 필요하고 또 휴게 시설 마련해서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법에 규정된 사항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10인 이상 20인 미만이라도 그 전화상담이나 돌봄 서비스, 청소원, 아파트 경부원들에 해당하는 7개 취약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2명 이상이라면은 20인 미만 10인 이상이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잘 돼 있는 게 시행 규칙에서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이런 거 비롯해서요. 식수 설비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휴게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조금 잘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휴식 시간에 업무 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휴식 취할 수 있으면 별도의 휴게 시설 설치 안 해도 된다. 다만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에 업무에 방해되는 사무실이라면 휴게시설 설치해야 된다고
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휴게시설 설치 문제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휴게시설은 설치해놨지만 관리 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 3차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랑은.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140님,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키오스크가 도입된 이후에 화를 내는 고객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익숙지 않은 기기 앞에서 씨름을 하시다가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도 감정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노동자로 당연히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익숙치 않은 기계에서 씨름하다가 더 화내시는 경우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애매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점장님이나 이제 우리 사업주분께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런 걸 해소해 주셔야 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0403님 안녕하세요. 물가가 너무 부담돼서 배달 라이더로 퇴근 후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폭언을 하시는 고객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저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뭐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은 이제 플랫폼 종사하신다고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네.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말씀드린 뭐 감정 근로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배달 라이더라고 하시면 우선은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 형태 종사자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법을 보호받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네. 좀 사각지대에 계시네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플랫폼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굉장히 뭐 보호받지 못하고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고용에 가입하고서 이제 산재에 가입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쭉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콩으로 219님은요. 악성 민원인들에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지하고 싶은데요. 상대가 고객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심한 고객들은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분이 사업주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주는 경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고객을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직원분이시라고 하면 회사에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938님, 저는 우편 배달을 하는 우체부입니다. 우체부의 특성상 지정된 배달 구역에서 업무를 실시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계세요. 그분 문자가,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울렁거리고요. 잠깐이지만 불안을 느낍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요, 그냥 문자나 전화, 이런 거, 이제 전화는 사실 녹취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네. 문자 같은 경우는 좀 모으셔서, 여기 이제 저기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한두 건 가지고는 좀 구체적으로 조치해 주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겪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같이 알려주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걸 좀 증명해서 그렇죠.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뭔가 해주기로 하면 항상 근거가 필요한 거니까요. 네. 네. 오늘은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생존백서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난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비행기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좀 비행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그냥 탄 건 상당히 나중에 타봤지만 네. 그냥 비행기의 그 형상 자체가 항공기가 아름답다. 반짝거리고 미끈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딩을 할 때 비행기를 탈 때 네. 문이 열려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싹 만지고 가요. 겉을 한번 만져보면 그게 그렇게 좋을 정도로 여행 다니는 분들 보면 비행기 너무 타면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창가가 오히려 더 좋고 창가 네.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창가가 좋고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그것만 봐도 너무 좋고 네. 어렸을 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린 자녀가 나중에 학생이 뭐 자녀가 장래희망이 파일럿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기장님이 조종사가 조종실을 구경시켜주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9.11 테러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9.11 테러 때는 저는 이미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전에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그 자녀는 좀 나름 그 기회가 운이 있는, 좋았다. 그죠?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륙 전후로 조종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지도 않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94년입니다. 자신의 자녀한테 조종석에 앉아서 조종을 한번 잡아봐 이렇게 아빠가 조종사일 때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그랬다가 추락했던 사고가 실제로 외국에 있었거든요. 네. 아에로플로트 항공 593편 사고인데 그래서 어떤 조종사들의 그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생각하면 설레는 그 소년으로 돌아간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비행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비행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종이 비행기도 비행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쉽게 접하고 실제로 탑승하는 그런 터보팬 제트 여객기라고 할게요. 이런 네. 여객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 터보팬, 제트기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네. 그냥 우리가 자주 타는 겁니다. 프로펠러 달려있지 않은 프롭기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터보팬이 달려있는 제트 여객기가 되는 건데 당연히 날개 아래쪽에 보통 엔진이 달려 있죠. 네. 그리고 가끔 그 수직 꼬리 날개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이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다 날개 아래에 엔진이 달려 있고요. 네. 프로펠러가 없는데 잘 보면 엔진을 앞에서 보면 회전 날개가 달려 있어요.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이 회전을 하게 돼요. 그거로 바람을 뒤로 뿜어내는 건데 사실 프로펠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펠러기나 터보 프롭기도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핵심은 요겁니다. 공기를 뒤로 밀어내요. 그럼 또 공기를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반작용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추진을 하는 건데 네. 초기의 비행기 프로펠러기들이 있겠죠. 이거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만들어서 선풍기 뒤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거기 달려있는 엔진은 자동차 엔진 같은 겁니다. 왕복 엔진 그리고 피스톤 엔진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초기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제트기라고 하는 제트 엔진이 개발이 되는데요. 제트가 뭔지만 살짝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팬이 일단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막 돌면서 선풍기 같은 게 달려서 실제로 구조는 좀 다르지만 공기를 막 압축을 시켜줘요. 그다음에 이제 고온 고압의 공기가 모여 있을 때 연료를 뿜어내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요게 고온 고압의 가스가 생기겠죠. 이걸 뒤로 밀어내서 그 반작용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같은 것들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공기 자체를 압축해서 불을 붙여서 뒤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뒤로 불을 붙여서 꽁무니에서 불을 뿜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트기가 되는 겁니다. 네. 원리 자체는 같은 거죠. 그런데 고온고압의 가스를 뒤로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회전수로 회전을 해야 돼요. 요 엔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설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튼튼한 재료공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빠르게 돌아가는 터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료공학이 뒷받침돼야 되는 기술인 거고요. 그런데 회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뭔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빈이 돌면서 그러고 나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 높아요.
엔진이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오히려 프로펠러기가 여러 개의 엔진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도 교환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제트기는 오히려 신뢰성이 좀 높다라는 건데 경제성은 떨어져요. 많은 공기를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에선 유리한데 오히려 저속, 중속에서는 연소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온고압의 가스가 이 비행기 뒤로 뿜어져 나오고 엔진 뒤로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기에 접촉한 순간 빵 한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 폭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제트 여객기, 일반 여객기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고속으로 가야 되는 군용기에서 과거에 사용을 좀 많이 했었고요. 고속에 유리한 터보제트 엔진, 지금 말씀드린 게 터보제트인데 이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한 비행기가 그 유명한 콩코드라고 하는 초음속 여객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했었고요. 과거에는 군용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투기들이 터보제트 엔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지금은 여객기뿐만 아니라 F-15, F-16, F-22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런 군용기들도 다 터보팬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 터보팬이 터보제트보다 기본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복 운동을 하는 자동차 엔진 같은 프로펠러 방식과 고온의 가스를 뒤로 뿜어내는 터보제트 엔진이 있는데 이 지금 여객기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다 아니고 터보팬 엔진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보팬 엔진은 또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데요? 원리 자체는 사실 결국엔 공기를 뒤로 뿜어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요. 나중에 비행기 타면서 아 저게 저거였구나. 그때 내가 들었었지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보팬 엔진은요. 개념상으로는 터보제트 엔진, 고온고압의 가스를 뒤로 뿜어내는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힘으로 비행기 자체를 앞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엔진에다가 팬을 붙여놨어요. 앞에다가 커다란 팬을 붙여놨어요. 훨씬 커다란 팬을 돌려서 마치 프로펠러처럼 공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기를 뒤로 매는 건 똑같은데 그 힘이 뭐냐? 엔진을 사용하는 거냐?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펠러가 되는 거고 그냥 고온고압의 가스를 뿜어내는 거면 터보제트고 여기서는 터보제트가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온고압의 가스를 이용해서 그 동력으로 커다란 팬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터보팬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터보팬이 뿜어내는 바람이 터보제트보다는 느리게 나가요. 바람을 돌리는 거예요. 공기를 뒤로 뿜어내는 거니까 고온고압의 가스가 아니라 그냥 공기를 뒤로 뿜어내는 겁니다. 고온고압 가스를 이용해서 또 팬을 돌려서 바람을 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뒤로 뿜어져 나오는 가스가 고온고압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중간 부분에 있지만 바깥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기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속도는 느린데 대신에 많은 양을 뿜어낼 수가 있죠. 고온고압을 조금 사용해서 빠르게 뿜어낼 거냐 아니면 대량으로 느린 공기를 뿜어낼 거냐라는 건데 엔진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보면 커다란 팬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 뒤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터보제트 엔진이 조그맣게 그 안에 그러니까 안쪽에 코어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건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터보가 뭐예요?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프로펠러를 노린 거 터보 프롭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터보가 뭐야? 그 터보가 터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터빈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회전하는 장치를 다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후차, 풍차, 물레방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전하는 것들을 터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회전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는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보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 이 반작용을 통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냥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공중에 뜨는 것이 목표라면 그게 가능해요. 로켓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사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뭐 드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뜨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뜨는 건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날개에서 양력 뜨는 힘이 생긴다고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이 날개 주변을 바람이 지나가다 보면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려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엔진은 비행기를 앞으로 구동해요. 비행기가 앞으로 가다 보면 날개 때문에 위로 뜨는 힘이 생겨나서 부수적으로 날게 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력이 정말 세면요. 정말 세면 날개가 없어도 그냥 공중에 뜨는 게 가능해요.
아래쪽으로 엔진이 불을 뿜어내면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F-22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효율이 나빠서 보통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제자리에서도 올라가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정도예요. 지금부터는 또 비행기를 타면서 궁금했던 점들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행기 문은 양쪽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탑승할 때는 왼쪽으로만 탑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항상 왼쪽으로 우리가 탑승하는 네. 거잖아요. 이게 좀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비행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켓도 마찬가지로 스타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항구가 포트인데 우리가 에어포트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항구잖아요. 네. 다 선원들의 그 전통, 배의 전통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해상 전통을 보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서양에서 배의 방향타, 조종하는 그 방향타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배에서. 네. 그럼 선원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서 키를 잡고 이렇게 방향을 조절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스티어링을 하는 보드가 오른쪽에 있다 해서 스티어보드 쪽, 그쪽을 혹은 그게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스타보드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의 오른쪽에 방향타가 달렸잖아요. 그럼 항구에 대야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으면 안 되겠죠. 접안을 할 때는 항상 네. 왼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회전이 항구 쪽이 되는 거고 그쪽으로 짐을 싣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좌측을 뭐라고 부르냐면 짐을 싣고 내리니까 로드보드라고 부르다가 라보드 그리고 포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하는 건데 아마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출항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타이타닉도 왼쪽으로 접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은 당연히 왼쪽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출입구가 여러 개인 건 당연히 비상탈출할 때는 빠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전통에서 유래된 거였군요. 맞습니다. 또 비행기에는 후진 기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비행기는 전진 기어도 없습니다. 기어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퀴에 동력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전후진을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브레이크는 메인 기어에 있지만 그 실제로 전후진을 이제 엔진을 돌려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후진을 할 일이 있죠. 있죠. 그렇죠. 우리 사실 출발할 때도 보딩한 다음에 기다리다 보면 비행기 뒤로 가거든요. 후진을 맞아요.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토비클이라고도 하고 뭐 토인카, 토카라고 하는데 토우카 견인차가 비행기를 앞바퀴에 딱 붙어서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우리 네. 보이지는 않죠. 승객들이 볼 때는. 네. 근데 차가 뒤로 밀어주는 거고 그게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터보팬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역추진이 가능하긴 해요. 원리 자체가 뭐냐면 고온과 배가스를 뒤로 뿜어낸 터보제트는 가운데 달려 있잖아요. 여기서 추진력을 한 30%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0% 정도 되는 추진력은 어디서 만드냐면 이 엔진 때문에 돌아가는 커다란 팬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면 팬을 돌리고 있을 때 그 엔진의 옆 뚜껑을 여는 겁니다. 엔진의 옆이 열리고 뒤쪽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람이 앞으로 나가겠네요. 그렇죠. 이 충돌해서 옆을 통해서 앞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딱 보기에도 네. 고온과 배가스 3은 앞으로 밀고 있고 그다음에 팬 바람은 7 정도가 뒤로 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연료가 비효율적이죠. 빨리 다를 것 같은데요. 빨리 닳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지상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고 다른 물건들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긴 한데 이걸 실제로 일어나요. 언제 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착륙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착륙할 때 항상 어차피 문을 열어놓으니까 날개 근처에서 한번 보시면요. 활줄에 접촉을 딱 하면 터치다운이라고 하는데 터치다운 하자마자 날개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 스포일러라고 해갖고 무언가 장치가 딱 날개 위에서 뭐가 올라갑니다. 네. 눈으로 보자마자 저거 올라가면 못 뜨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개에서 뜨는 힘을 눌러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날개를 눌러주는 스포일러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엔진을 보면요. 그 순간에 엔진 옆 뚜껑이 열리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딱 터치다운 하자마자 쥐익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맞아요.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소음이 들리게 되면서 빨리 역추진을 해서 속도를 확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뜰랑말랑한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활주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빠르게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렇게 역추진하는 걸 실제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타실 때 착륙하실 때 한번 꼭 보시면 그게 그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가석에 앉아서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비행기가 또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등받이 올리고 앉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창문 덮개 여는 것도 뭐 안전을 위해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야간에는 이렇게 불을 끄고 착륙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착륙하기 전까지 그래도 켜져 있다가 네. 착륙이 진행될 때는 또 불을 끕니다. 어두웠게 만드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모든 비행기의 규정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당연히 등받이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창문 덮개 여는 것도 바깥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나지 않을 사고지만 혹시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밤이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라고 해서 비행기 사고가 항상 다 크게 나는 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안에가 너무 밝았어요. 그럼 비상탈출을 하자마자 바깥은 깜깜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승객들이 암적응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밝은 데 있어서 동공이 작아져 있으면 안 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뭐 방지는 아니죠.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불을 좀 꺼주는 거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비상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고 통계를 보면 이륙한 다음에 3분 안에 그리고 착륙할 때 8분 이내에 대부분 사고가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면 근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대를 마의 11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비행기가 무섭긴 하지만 그 시간을 벗어났으면 일단은 안심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 비상구의 50%만 사용해서 비상구 다 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찌그러지면 일부가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규정 자체는 50%만 사용해서 모든 승객이 90초 안에 탈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설계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90초 룰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끔 사고가 났을 때 기사가 나오는데 비상탈출하는데 자기 짐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나중에 굉장히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앞에서 1, 2초가 뒤에서는 엄청나게 밀릴 수 있는 거고 거죠. 그리고 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것 때문에 사람의 인명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상탈출의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요. 승무원분들이 이게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뭐 세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게 머리 숙여, 고개 숙여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규정입니다. 단호하게 명령을 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어서 국제 민간항공기구 객실 안전에 관한 국제 표준 규정을 준수한 상태인 거고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객실 운영 매뉴얼에 그럴 거로 보여요. 이건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반말로 빠르게 말해야지 실제로 실험도 있습니다. 존댓말로 나가주시겠습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반말 썼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말을 따르는 거는 반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씨가 더우면 또 비행기 이륙이 힘들다면서요. 사실 날개 아래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정말 더운 날은요. 활주로 보면 신발이 쩍쩍 늘어붙을 정도로 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밀도가 좀 낮아요.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륙할 땐 정말 최고의 힘으로 빨리 떠야 되거든요. 활주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활주해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요것뿐만 아니라 날개 주위의 공기 밀도도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울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추울 때도 이착륙이 어렵습니다. 활주로가 결빙되면 아예 이착륙을 할 수가 없고요. 네. 한파 때문에 결빙이 되면 제설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는 거고 이것도 있어요. 동체에 얼음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겨울에 동체 얼음이 생겼을까 봐 이걸 없애주는 디아이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냐면요. 승객이 타기 전에 미리미리 하면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승객이 다 탄 다음에 디아이싱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디아이싱 작업을 끝낸 다음에도 한 2, 3분 뭐 10분 이렇게 대기하다 보면 디아이싱의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 어떤 거냐면 조금 지루하더라도 승객이 다 타고 정말 출발 직전에 디아이싱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한겨울에는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부분도 좀 따져봤으면 하는데요. 비행기 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면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맞나 싶거든요. 항공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100만 분의 1 정도니까 번개를 맞아 죽을 확률이 200만 분의 1입니다. 이거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로또 1등 814만 분의 1보다 적은 건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요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비행기를 좋아하지만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영국에서 조달한 겁니다. 교통수단별 사망률 통계를 내는데
뭐가 제일 안전하다 할 때 항상 뭘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정당 몇 번 여행을 했느냐, 시간당 몇 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여행을 지속했느냐, 네. 거리당 이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억 킬로미터를 간다면 비행기가 사고율이 0.05니까 가장 안전해요. 걷는 거는요. 15km를 걷는다면 사고율이 54.2나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게 걸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생 걸어갈 거를 비행기로는 2시간, 3시간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당으로 하면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게 맞는데 여정당으로 하면 버스가 가장 안전하고요. 네. 10억 시간당으로 봐도 버스가 안전해요. 생각보다 버스는 굉장히 안전한 수단이라는 거고 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자면 모터사이클이 모든 통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위험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먼 거리를 갈 때만 보통 비행기를 타잖아요. 우리가 뭐 잠깐 마트 갈 때 비행기를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긴 한데 횟수로 따지자면 걷는 거는 평생 뭐 몇만 번씩 걷지만 비행기는 뭐 평생 그렇게 많이 타지 않으니까 횟수로 따지자면 비행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최근 항공기는 굉장히 안전하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는 없어서요.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궁금증 뭐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네. 네. 뭐 예를 들면 금연인데 왜 재떨이가 있냐 이런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걸까? 아니죠. 혹시나 금연이지만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필 거면 그래도 거기서 펴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착륙할 때 귀가 멍멍할 때요.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좀 크게 하면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관이 뚫리면서 좀 괜찮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한나절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